자, 이제 우리 국조법을 좀 보죠. 국조. 조처법은 개정된 거 없어요. 조세범 처벌법은 작년 강의 들으셔도 전혀 문제가 없고요. 나머지도 다 사실은 작년에 제가 개정안 가지고 강의를 했거든요. 그리고 국조 같은 경우에도 이번에 조세법령 새로 쓰기가 들어갔어도 얘는 내용이 큰 변동이 없어요. 시험 목적으로. 그렇다 보니까 그 개정 강의만, 개정세법만 업데이트 조금 해주시면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시험 목적으로 크게 중요한 부분은 없는데, 이제 연도 이런 거 바뀌는 거, 그런 거 좀 갖고 가시면 돼요. 17페이지 보시면요. 17페이지에 국조법 해가지고 국외 특수관계인 범위를 확대했다라고 돼 있죠. 그게 특수관계인 범위가 확대가 됐는데 그것도 뭐 별거 없어요. 지분 소유 관계, 실질 지배 관계라고 해서 제가 두 개로 나눠놨는데, 그 제3자 개입 거래에서 그 제3자와 국세 기본법상 친족 관계가 있는 자가, 그런 식으로 친족 관계가 있는 자도 포함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3자뿐만 아니라 그 자와 친족 관계 있는 자도 포함하겠다. 뭐 그런 문구 하나 추가된 것 뿐이라서 이것도 크게 중요한 사항은 아니고요. 2번이 중요하죠. 2번은 갖고 가셔야 돼 있고, 이게 연도가 바뀌었으니까 정상 가격 산출 방법 사전 승인, 소급 적용 기간 확대죠. 그 연례보고서 기한 또 연장이 됐고, 제출 기한 또. 그 사전 승인 같은 경우에 쌍방 사전 승인이라고 해가지고 상호 합의에 의한 거. 이거는 상호 합의를 거친 거니까 서로 간에 합의가 있었기 때문에 소급 적용 범위가 길죠. 원래 기존에도 길었어요. 기존에도 얘가 5년이었거든요. 근데 5년이 7년으로 더 늘어난 거예요. 그 일방 사전 승인이라고 해가지고 요거는 쌍방이 아니다 보니 소급 적용도 가능하긴 하지만 기간이 좀 짧았죠. 3년이었거든요. 그게 5년으로 바뀌어가지고 요거는 또 제가 국조법 가을에 강의할 때 개정안 그거 다 설명드렸던 부분이에요. 개정안 또 유인물로 올려드리고 이게 늘어났다. 7년, 5년으로. 그거 개정안 그대로 확정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미 설명을 드렸던 부분인데, 저는 가을은 기타세법이라고 해가지고 그걸로 원래 가을에 강의를 하거든요. 기타세법. 적시에 강의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가지고 개정안 조금 반영해서 그렇게 강의를 하니까 요거에서 거기 변동된 게 크게 없어요. 이것도 이미 개정안으로 강의했던 부분이고. 그래서 거의 변동된 게 없으니까 국조는 작년 강의 듣고 요거 약간 업데이트 이렇게 숙지를 해주시면 끝나요. 요게 아무래도 연도가 이렇게 바뀌어버리면 중요한 개정사항이죠. 7년, 5년 이런 거 외워주셔야 돼요. 단순 암기사항이죠. 길어졌구나. 요게 7년, 5년이 우리 조문상으로 이런 표현 좀 들어왔거든요. 요 7년을 표현을 할 때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여객거래의 일반적 국세부가 제척기간. 이 조문상에 몇 조 몇 항 이런 식으로 링크가 되어 있어요. 국세기본법 상에 우리 국세부가의 제척기간이라고 해서 국세기본법에 정해져 있는 게 있죠. 그 일반적인 경우에 원래 5년이고 일반, 이것도 일반이라고 할게요. 기본 5년이죠. 여객거래는 좀 늘어나는 개념이라 가지고 7년. 이건 기본이죠, 기본. 원래 이거 말고도 뭐 무신고의 경우에 일반 세무 얘기하는 거예요. 상증세 말고 일반 세목은 무신고의 경우에 7년. 여객거래면 10년. 그렇게 되어 있죠. 그리고 부정행위가 엮여져 있다라고 하면 부정행위는 10년이죠. 이게 국세 기본법 내용이에요. 여객거래는 15년, 제일 길죠. 요게 여객거래이면서 엔드로 부정행위가 있으면 가장 길다. 요거는 제일 중요한 거니까 우리가 기억하자.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얘기를 하는데, 여객거래 부정행위 링크가 되어 있기를 몇 조 몇 항, 국기법 몇 조 몇 항에 따른 그 기간으로 한다라고 해서 7년으로 한다고 되어 있었거든요. 7년. 조문이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몇 조 몇 항. 그냥 7년 이런 게 아니고요. 요거 여객거래 일반적으로 적용하는 국세 부가의 제척기간, 그걸로 소급 적용하는 걸로 7년으로 법 조문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비고란에 그런 표시를 좀 해놨어요. 법 표현이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여객거래에 대해서 적용하는 일반적인 국세 부가 제척기간 요거죠. 요걸로 한다. 7년. 그리고 일방적 사전 승인 같은 경우에는요. 얘도 국기법상에 그 기한으로 한다라고 해가지고 그 조항이 링크가 되어 있어요. 링크가 되어 있는데 따라가 보면 그 경정청구 기한이더라고요. 경정청구 기한. 그 경정청구 같은 경우에 우리 신고를 하고 나서 5년 안에 법정 신고 기한 지나고 나서 5년 안에 경정 청구를 일반적으로 할 수 있잖아요. 그 후발적 사유 말고요. 일반적인 경정 청구 기한. 그래서 5년으로 되어 있어요. 어찌됐든 뭐 7년, 5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는데 조문상으로는 그런 표현이 들어가 있어가지고 제가 비고 안에 넣어놓은 거고요. 7년, 5년 결론만 잘 기억하시면 되는 부분이고요.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 거기 꽃표시 붙어 있는 거 있죠. 꽃표시 이거는 종전부터 있던 내용인데 국세청장은 일반 사전 승인 쌍방 말고요. 일방 사전 승인 같은 경우에
그 일방적 사전 승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일부터 2년 이내에 사전 승인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요 2년하고 막 5년하고 이런 거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거 2년은 옛날부터 있던 거예요. 요거는 결정해가지고 알려주는 거죠. 알려주는 것은 2년 안에. 이거 소급 적용할게요. 과거를 이제 소급해서 요 정상가격 산출 방법을 적용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고 한 거예요. 그때는 5년 동안 그 정상가격 산출 방법 적용할 수 있게 해주는데 승인을 2년 안에는 해준다. 그런 내용이니까요. 걔랑 헷갈리시면 안 돼요. 이것도 나온 적이 있어요. 2년 같은 경우에도. 7년, 5년, 2년 이런 걸 좀 잘 챙겨가시고 되겠고, 그 다음에 18페이지 사후관리. 수정신고 경정청구. 그거에 대해서 날짜가 생겼습니다. 거기 보시면 이제 거주자 정상가격 산출 방법이 승인된 경우에 매년 소득세법, 법인세법상의 신고 기한까지 승인된 방법에 따른 과표, 세액을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 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경정청구를 해야 한다. 라고 해서 이런 기한이 좀 생긴 거고요. 3개월 이내 뭐 이런 거는 좀 챙겨가셔야 되겠죠. 단순 암기사항인데 챙겨가셔야 돼요. 사전 승인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수정신고, 경정청구 가능한 거고요. 연례보고서라고 있습니다. 요게 이제 매년 내부 제출을 하는 건데, 얘 같은 경우에 과거에는 연례보고서를 6개월 이내에 국세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라고 해서 6개월이라는 규정이 있었어요. 기한을 좀 늘려준 거죠. 납세 편의를 제공하고자 기한을 늘려준 거예요. 2배로 늘려줬죠. 6개월이 아니고 연례보고서는 1년에 한 번 내라. 그런 뜻이에요. 연례니까 1년에 한 번인가 보다 이렇게 갖고 가세요. 연례니까. 연간, 연자가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1년이라고 업데이트를 하시면 되는 부분이에요. 12개월.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거 바뀐 거는 날짜 바뀐 거. 그런 거는 금액 바뀐 거 뭐 이런 게 중요하잖아요. 여기서는 이제 날짜 그거 좀 챙겨가시면 될 것 같고, 이 19페이지 보시면요. 여러 가지 좀 기한을 연장을 해줬습니다. 기한, 국제거래 관련 자료 제출, 의무 체계화, 그리고 자료 제출 기한 연장, 또 연장이죠. 거기 보시면 그 두 번째 줄에 국제거래 명세서, 국제거래 명세서, 뭐 요약 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원래부터 내는 거예요. 원래부터 내는 건데 과거에는 이제 소득세 뭐 신고 기한이라든지 법인세 신고 기한까지였거든요. 신고 기한까지면 소득세는 뭐 다음 연도 5월달까지, 그죠? 법인세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그렇게 되잖아요. 근데 6개월로 둘 다 6개월로 했으니까 5개월보다도 길고 3개월보다도 길죠. 긴 거예요, 그냥. 아시겠죠? 더 길게 된 거죠. 과거에는 이제 신고 기한까지로 되어 있어가지고 소득세는 다음 연도 5월달까지니까 확정신고 5개월 정도의 여유가 있고, 법인세는 또 각 사업연도 각 사업연 종료일이 속한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니까 3개월밖에 여유가 없었는데, 이렇게 신고할 때 이렇게 내라고 했으니까, 근데 신고하고 나서도 좀 쉬어야 되죠. 좀 쉬어도 된다는 거죠. 좀 쉬다가 이제 내도 상관이 없게. 신고할 때는 또 신고한다고 바쁘거든요. 신고한다고 바쁜데 국제거래 명세서까지 챙겨가지고 신고할 때 같이 내려면 너무 버거우니까 좀 천천히 나눠가지고 일단 신고할 때는 신고 빠르게 하고 그 다음에 좀 있다가 국제거래 명세서 챙겨서 내고 그런 식으로 해도 된다라고 바뀐 거예요. 일을 약간은 좀 천천히 나눠서 하는 게 좋죠. 저도 항상 일을 좀 나눠서 하고 싶은데 연초에 몰아서 이렇게 일이 있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연초에 몰아서 일이 있어가지고 연초에는 그냥 죽을 것 같은 약간 그런 느낌을 받아요. 이러다가 죽겠다 그런 느낌을. 회계사들이 원래 연초에 많이 죽어요. 이게 농담처럼 얘기하는 거지만 진짜로 진짜 조금 돌아가시는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이게 너무 이제 일이 많다 보면 가로로 돌아가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이 가로로 돌아가시면 정말 안 좋은 건데 어떻게 보면. 근데 회계사라는 직업도 이게 좋은 직업은 아니에요. 제가 봤을 때 저는 이제 그래도 그나마 이제 아는 분은 아니고 건너 아는 분 있죠. 그런 분들이 이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이제 듣죠. 갑자기 뭐 가로로 이렇게 못 일어났다고 하더라고요. 가로로 돌아가시는 거는 어떤 식으로 돌아가는지 저도 어떻게 되는지 잘 몰라서 여쭤보니까 이제 분명히 전날은 멀쩡했는데 잠을 잤는데 이제 아침에 못 일어났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가로가 그런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또 제가 또 아는 회계사님이 또 그 다른 회계사님 알고 계시는데 그분 또 가로로. 그래서 그런 경우가 좀 있어가지고 저도 이제 몸 관리는 엄청 열심히 하긴 하는데 그래도 이제 사람이 그렇게 목숨이 끈질기잖아요. 그래도 한 2번 정도 밤을 새도 한 이틀 밤 새도 괜찮긴 하더라고요. 근데 이틀 밤 새면 약간 이제 가슴이 너무 두근거려가지고 밤에 잘 때 잠이 안 오면서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못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 생각. 약간 이틀 밤을 샜는데 이제 잠을 자면 누웠잖아요. 누우면 잠이 와야 되잖아요. 이제 이틀 밤을 샜으니까 피곤해하니까
잠을 자야 되는데 이제 머리가 안 자지는 거예요. 잠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니까 이러다가 못 자가지고 내가 죽는 거 아닌가 그 생각, 아니면 자다가 이제 못 일어나는 거 아닌가 그 생각을 약간씩 하면서 가로로 쓰러지겠다. 어쩔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더라고요. 그 일을 하다 보면 공부는 그렇지 않잖아요. 공부는 여러분 매니징을 하면 되는 거니까 관리를 공부도 뭐 빡시게 하긴 해야 되겠지만 이틀 밤 새거나 그런 경우가 없는데 일하다 보면 이틀 밤 새는 거는 그냥 흔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기한을 맞춰줘야 되고 이러다 보니까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만둬야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그만두면 안 되죠. 아무튼 자 이제 거기 3번에 보시면 3번에 국제거래 관련 제출 자료 제출 그거 이제 6개월이라는 거 이렇게 6개월로 여기 안 적어놨네요. 6개월로 늘어났습니다. 요것도 이제 신고도 신고할 때 진짜 바쁘거든요. 그래서 6개월로 조금 납세 편의 제공한 거고, 그리고 네 번째 이제 과소자본세제 적용 시에 업종별 자산부채 배분 근거를 마련했다라는 건데, 이게 일반적인 업종은 과소자본세제라는 게 그런 거죠. 이제 출자 금액 적수가 있으면 2배, 6배 이런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거보다 더 많이 차입금이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초과 적수에 대해서 나오는 이자, 그거를 송금 불산입하겠다 뭐 이런 규정인데 2배, 6배 초과하는 너무 많은 차입금이 있다라고 하면 그거에 대한 이자 비용을 원래 송금으로 인정받잖아요. 근데 얘는 사실은 출자금을 갖다가 차입금으로 변형시킨 거 아니냐. 배당은 송금이 아니고 이자는 송금인데 송금을 인정받으려고 약간 가장을 한 거 아니냐라는 그런 관점에서 너무 많은 차입금이 있으면 그때는 그 초과 금액에 대한 이자를 배당으로 좀 간주를 해가지고 약간 송금 불산입하는 규정인데, 근데 2배라는 규정하고 6배라는 규정이 있잖아요. 금융업은 6배거든요. 금융업은 원래부터 차입금이 많기 때문에 6배 자기자본 출자 금액이 6배라는 규정이 있는데, 문제는 2개를 같이 하고 있는 경우는 어떻게 할 거냐. 금융업도 하고 있고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같이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럼 2배냐 6배냐. 사이값이 되는 게 더 맞겠죠. 그게 더 합리적이겠죠. 2배, 6배 사이값. 그래서 꽃표시에 그런 내용이 좀 나온 거죠. 내국법인이 꽃표시에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을 겸용하고 그 내국법인의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이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경우, 이 섞여 있다는 거죠. 구분이 되면 한쪽은 2배, 한쪽은 6배 이렇게 하면 될 건데 구분이 안 된다. 그럼 금융업과 금융업이 아닌 업종에 요거 밑줄, 각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영업이익, 요거 밑줄, 요걸 가정치료 하는 거예요. 요걸 가정치료 해가지고 2배, 6배 사이값이 나오도록 하는 거예요. 요 영업이익에 비례해서 업종별로 구분되지 않는 출자금액 또는 차입금을 배분하고 출자금액에 대한 차입금의 배수를 업종별로 적용한다. 여기서는 이제 개정돼서 금융업하고 다른 업종을 같이 하고 있을 경우에 2배냐 6배냐에 대한 좀 명확한 규정, 합리적인 규정이 나온 건데, 얘는 말 문제로 나올 가능성이 좀 높고요. 이건 뭐 계산 문제로 낼 것 같지는 않고 이번에 개정됐는데, 거기서는 가중치료 주는 것이 기업회계 기준에 따른 영업이익이 많은 쪽에 가중치를 많이 주는 거죠. 그렇게 해서 2배냐 6배냐라는 것을 요거를 구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결과적으로 2배하고 6배 사이값이 될 거예요. 그것만 체크해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5번째 혼성 불일치 방지 제도 보완을 하겠다. 혼성 금융 상품 거래, 그거 관련인데 이것도 뭐 이자 비용 송금 물산입하는 규정이죠. 송금 물산입 뭐 입금 산입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얘 같은 경우에는 표현이 세 번째 줄에 좀 들어왔습니다. 이것도 제가 개정 안으로 강의했을 때 나왔던 내용이에요. 그 적정 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에 소득금액 계산할 때 입금에 산입하며 기타 사유 줄여 처분된 것으로 본다. 이 표현이 살짝 들어갔죠. 적정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것도 납세 편의를 좀 위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적정 기간 종료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그때 입금 산입하겠다. 한꺼번에. 그런 내용이라서 그 정도로만 갖고 가시면 되겠습니다. 요 표현이 그냥 적정 기간 종료일이 속한 사업연도 그거 하나 들어간 거예요. 그거 하나고 크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리고 해외 투자 신고 의무 관련 서명 요구 기간 확대했다. 이것도 전혀 뭐 중요한 내용은 아닌데, 얘는 표현이 옛날에는 관할 세무서장이라는 표현이었는데 과세당국으로 바뀌었어요. 과세당국. 과세당국이라는 표현은 관할 세무서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지방구세청장 이런 자도 들어가거든요. 조금 기간이 확대가 된 거죠. 관할 세무서뿐만 아니라 지방구세청장도 들어가는 거니까 거기에 신고 의무자에게 뭐 신고 의무 위반 금액 출처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그래서 과세당국이 요 신고 의무를 얘가 과소 신고를 했거나 아예 신고를 안 했거나 그랬을 경우에 출처에 대해서 소명을 요구하는 것을 옛날에는 관할 세무서장만 할 수 있다가
이제는 지방구세청장까지도 할 수 있게 그렇게 확대를 시킨 거라 가지고 그 과세관청에서 좀 편한 거죠. 어떻게 보면 일을 분업하는 거니까 여기서도 할 수 있고 저기서도 할 수 있고 뭐 그런 개념이에요. 한 군데에서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건 아니고요. 이것도 11번은 금액이 생겼으니까 좀 중요하죠. 과태료의 상한액이 생겼습니다. 과태료 상한. 이렇게 해외 금융계좌에 대해서 내가 신고를 안 했거나 또 과소신고를 했다는 거죠. 과태료를 부과하거든요. 20%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 근데 다만 과태료 금액은 20억을 넘을 수 없다라고 돼 있죠. 이게 신설이 된 거고 이건 없다가 생긴 거고 금액이 나오면요. 우리 시험에서는 금액이 되게 중요해요. 금액 나오면 요거는 시험 내기가 편해요. 일단 시험 내기 출제하기가 되게 편한 부분이라서 이거 10억 원 이렇게 바꾸면 되잖아요. 그러면 바로 출제할 수 있잖아요. 출제하는 것도 힘들거든요. 아이디어 내기가 쉽지가 않아요. 20억을 그냥 10억 바꾼다든지 그러면 되게 편하게 문제 낼 수 있어가지고 이런 금액은 좀 외우셔야 돼요. 20억을 넘을 수 없어요. 최대. 거기 뭐 표가 있죠. 표에 따라서 20억 이하의 미신고 과소신고 세액이 있으면 20억 곱하기 20억 이하 그 미신고 세액의 미신고 금액의 10%뭐 이런 식으로 15%, 20%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데 이걸 막 계산을 해봤더니 막 20억 넘게 한 30억, 40억 나온다는 거죠. 그럼 과태료가 너무 커지면 안 되는 거니까 20억을 넘을 수 없게 최대 한도 그걸 신설한 겁니다. 그 밖에 개정사항으로서는 가상자산 그 관련해서 뭐 내용이 들어올 예정인데 2022년도 개정사항이라 가지고 2022년도 시행 일자로 되어 있어가지고 그건 모르셔도 돼가지고 참고에 넣었습니다. 가상자산 관련해서는 뭐 우리 소득세든 뭐 다 바뀔 건데 그거 같은 경우에는 2022년도 1월 1일 이후에 시행돼서 여러분들이 모르셔도 상관없어요.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시행일 기준이거든요. 우리 객관식반 수업 듣는 분들은 다 아실 건데 시행일 기준이에요. 그래서 제가 한번 문구도 확인해 봤습니다. 이게 법률 통과 기준인지 시험일 현재 법에 따라서 문제 풀어야 되잖아요. 우리 세무사 시험은 5월 말이고 회계사 시험은 2월 말이고 그 시험일 현재 법에 따라서 문제를 푸시면 되겠고 이때 시험일 현재 법이 통과 기준이냐 시행 기준이냐에 따라서 또 나뉠 수가 있어가지고 정확하게 알아야 돼서 제가 시행 계획을 다 눈으로 확인했어요. 혹시나 몰라가지고 통과 기준이 아니더라고요. 시행 기준이더라고요. 이미 다 2022년도에도 시행되는 거 이거 다 통과했거든요. 뭐 7월 1일 날 시행되는 것도 다 통과는 했죠. 근데 이거 기준이 아니고 우리 시행계획 표현으로는 시행일이 일단 지난 거, 시행일이 지난 법률로 기준으로 문제를 풀어라. 그렇게 되어 있어가지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은 1차 시험에 안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그거 시험 범위가 아니에요. 7월 1일 이후에 또 이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한번 찾아봤어요. 실제로 제가 정확하게 정보를 전달해드려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이게 통과된 기준인가 시행되는 기준인가 좀 긴가민가 해서 보니까 시행일 기준이라 가지고 2월 달에는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거 안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되게 좋죠. 왜냐면 간이과세가 문제죠. 간이과세가 그게 이제 7월 1일 이후부터 뭐 세용견 발급하게 되고 엄청 많이 바뀌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그거 이제 신경 쓰실 필요 없어요. 저도 이게 긴가민가 해가지고 이거 설명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을 좀 했던 부분인데 다행히 이렇게 시행일이라고 표현이 딱 명확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7월 1일 이후 거 그런 거는 아예 상관하지 마시고 문제를 푸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조세범 처벌법은 개정사항이 없어요. 그러니까 전혀 상관이 없는 작년 강의 들어도 문제가 없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중간에 건너뛰었죠. 20페이지가 있네요. 자, 20페이지 6번을 좀 보죠. 6번 보시면요. 상호합의 절차 개시 요건 종료일 개선이라고 돼 있죠. 이게 개시 요청을 거부할 수 있는 케이스가 4가지가 있거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3조 확신 뭐 이렇게 국조법 강의할 때 3조 확신이라고 부르는 그런 내용인데 3조 3년이 경과해서 신청했으면 개시 요청이 있더라도 개시 요청을 그냥 거부해버려요. 개시를 안 합니다. 신청 자격이 없는 거죠. 어떻게 보면 3년이 지나서 이렇게 신청을 했다. 상호 합의 좀 개시해 주세요라고 신청한 거예요. 납세자가. 3조 확신 이렇게 부르거든요. 3조 확신. 3조 확신. 3조로 확신한다. 3조구나 이렇게. 자, 조는 이제 조세피 목적이 있는 경우. 그죠? 이건 3년이 경과했을 경우. 이건 조세피 목적이 있는 경우. 이거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는 경우. 이거 신청 자격이 없는 자가 신청한 경우.
그런 경우거든요. 3조 확신으로 외우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개시 요청을 했는데 납세자가 거부하는 거예요. 거부하는 그런 사유가 있는데 3조 확신이고요. 이 동그라미 3번이 이게 최근 들어서 원래 작년도에도 개정이 돼가지고 그거랑 순차적으로 개정이 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확정 판결이 있으면 원래는 기존에는 확정 판결이 무조건 이기니까 얘는 무조건 개시를 거부해야 된다. 이런 규정이었어요. 옛날에는. 요게 판결이 더 이기는 거다. 상호 합의가 되었고 그거 결론이 나오더라도 법원의 확정 판결을 뒤집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과거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작년도에 개정이 되면서 아니다. 상호 합의를 그럼 왜 하냐. 요걸로 인해서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뒤집을 수 있도록. 그래서 상호 합의를 거쳐가지고 결론이 나오면 그거의 실효성을 좀 높여주고자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뒤집을 수 있다. 법원의 확정 판결이 무조건 이긴다.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게 작년도에 개정이 됐던 부분이고요. 작년도인가? 하여튼 작년도인가 재작년인가 하여튼 개정이 됐어요. 확정 판결. 그게 상호 합의보다 우선시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개정이 되면서 이 부분도 개정이 됐어야 되는데 진작에 개정이 됐어야 되는 부분을 조금 늦게 개정을 한 거예요. 요거 법원의 확정 판결보다도 이제는 상호 합의를 거쳐가지고 그 결론이 나면 그걸로 필요한 처분 해주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요 확정 판결이 있으면 이렇게 개시 요청을 거부할 수도 있지만 만약에 요 체약 상대국 그 우리랑 조세 조약을 체약한 그 상대국 있죠? 걔하고 우리 과세당국하고 대응 조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어디서 과세를 할지 말지 이런 대응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면요. 그때는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거부 못 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거부를 못 한다. 이런 게 하나 더 들어왔어요. 이거를 아예 없애버리진 않았어요. 없애버리진 않았고 확정 판결이 있으면 일단 뭐 거부할 수 있어. 할 수는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거부 못해. 그런 식으로 하나의 예외를 더 만든 거죠. 정확하게는. 이 문구는 일단 남았어요. 3조 확신 그대로 갖고 가시면 되겠고 다만 이 문구가 추가됐죠. 대응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외한다. 거기 보시면 체약 상대국 상대방 하고요. 과세 조정에 대한 대응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하겠다라고 되어 있고요. 마찬가지로 상호합의 종료일 있죠. 상호합의 종료일도 예전에는 상호합의를 막 하다가 중간에 법원 확정 판결이 있어버리면요. 바로 상호합의 그냥 종료, 끝, 확정 판결이 이긴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어요. 과거에는. 그러다가 또 이번에 개정이 되면서 원래 종료일에 남겨놓았어요.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으면 이걸로 확정 판결일을 종료일로 할 수 있다라는 거죠. 그때 상호합의 그냥 안 해버리고 끝내버릴 수 있다. 그렇지만 이제 꼽표시 2번에 체약 상대국의 과세 조정에 대한 또 대응 조정이 필요한 경우는 제외한다. 이게 중요한 개정사항이에요. 대응 조정이 필요한 경우든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있는 경우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라고 해가지고 거기 조금 구체적인 내용들이 나오죠. 체약 상대국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의 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조정하여 이에 대응하여 과세당국이 거주자의 각 사업연도 과표,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리고 동그라미 2번에 과세당국이 거주자와 국외 특수관계인의 거래 가격을 정상 가격으로 조정해서 이에 대응해서 체약 상대국이 또 국외 특수관계인의 각 사업연도 과세 표준 및 세액을 조정하여 계산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러니까 동그라미 1번은 우리 쪽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동그라미 2번은 그쪽에서 조정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런 게 대응 조정이에요. 우리 쪽에서 조정하거나 그쪽에서 조정하거나 그러니까 그쪽에서 과세를 하거나 이쪽에서 과세를 하거나 그거를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게 상호 합의거든요. 그리고 과세를 할지 말지 이런 것도 합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합의가 필요하고 이제 대응 조정이라는 게 필요하다고 하면요. 아무리 중도에 상호 합의하고 있는 중도에 법원 확정 판결이 있더라도 상호 합의를 계속 한다는 거예요. 강제 종료가 아니라는 거죠. 이해가시죠? 그래서 여기 확정 판결일은 그대로 남겨두긴 했지만 대응 조정이 없으면 뭐 종료하면 돼요. 아시겠죠? 대응 조정이 없으면 확정 판결일을 종료일로 할 수도 있겠지만 대응 조정이 필요하면요. 절대 확정 판결을 했다고 해서 상호 합의가 자동 종료가 되지는 않는다. 거기 뭐 개정 이유도 나오죠. 납세자의 권리를 좀 구제 강화하겠다. 납세자가 이런 걸 좀 요청한 거니까요. 뭐 과세를 좀 하지 말자. 뭐 이런 식으로 약간은 요청을 한 게 납세자 권리 구제라는 측면이 있죠. 이쪽에서 과세하는 게 아니다. 뭐 그쪽 나라에서 과세를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납세자는 일반적으로 요청을 했겠죠.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상호 합의상의 중재의 세법상 위임 근거 신설했다. 중재라는 절차를 또 집어넣었더라고요. 법문과 이건 아예 신설된 거예요. 없다가 생긴 규정이고요. 뭐 중재 절차가 생겼나 보다 그렇게 생각하셔도 상관이 없겠고요. 이것도 크게 중요한 바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자, 분쟁을 뭐 해결하는 절차 뭐 이런 게 하나 중간에 생겼다.
그 다음에 또 8번 또 마찬가지죠. 법원 확정 판결과 상호합의 이행 간 충돌 규정, 그걸 방지를 하겠다. 그런 규정을 신설을 한 겁니다. 신설해가지고 내용을 넣어놓은 거고요. 거기 보시면 예전에는 무조건 확정 판결이 이겼거든요. 이제는 그렇지는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동그라미 2번 내용 잠깐 읽어볼게요. 신청인은 통지를 받은 합의 내용에 대한 동의 여부, 관련 쟁송의 취하 여부를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기획재정부 장관, 국세청장에게 서면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제출 기한까지 합의 내용에 대해 동의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제출하거나 관련 쟁송을 취하하지 않는 경우 동의 여부, 관련 쟁송의 취하 여부를 서면으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상호 합의 신청은 처리한 것으로 본다. 그렇게 되어 있죠. 얘가 법원 소송도 지금 진행 중이에요. 법원 소송도 진행 중이고 상호 합의도 진행 중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경우에 뭐 쟁송을 갖다가 나는 상호 합의 지금 합의가 됐는데 그걸 동의를 하면 이제 쟁송을 좀 아예 취하를 해야 되잖아요. 소송하고 있는 거 그걸 취하고 받아들여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아예 취하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요, 아예 상호 합의 신청 자체를 자기가 신청해놓고 그걸 처리한 걸로, 그거 그냥 취소한 걸로 너는 소송으로 가겠다라고 그렇게 간 걸로 보는 거죠. 그러니까 얘가 신청인이 소송 결과로 가겠다, 상호 합의 결과로 처분해달라, 둘 중에 하나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여기서는 얘가 아예 소송을 취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요, 상호 합의가 나왔는데 결론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소송을 계속하고 있다라고 하면 소송 결론대로 가길 원하는구나, 그렇게 보는 거예요. 상호 합의 개시는 아예 그걸 처리한 걸로 본다는 거죠. 상호 합의를 처리한 걸로 그렇게 본다는 거고요. 또 그다음에 2번 보시면요, 근데 얘가 이제는 반대의 내용이에요. 또 3번이죠. 3번에 기획재정부 장관이나 국세청장은 상호 합의 개시를 절차를 개시하여 문서로 합의에 도달하고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 자, 이제는 상호 합의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법원 말고요. 법원 소송 결론 말고요. 상호 합의 결론으로 가는 건데 거기 보시면 과수당국이나 지자체의 장은 상호 합의 결과에 따라 부가 처분, 경정 결정, 그 밖에 세법에 따른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그 A번에 보시면 신청인이 상호 합의 내용을 수락하는 경우, 얘가 수락했고요. 또 어떻게 했냐면 한 가지 더 충족해야 돼요. 모두 갖춘 경우라고 했잖아요. 얘가 그냥 수락만 하면 안 돼요. 수락만 해놓고 쟁송은 계속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상호 합의 절차와 불복 쟁송이 동시에 진행 중이라는 거죠. 소송이. 그럼 신청인이 상호 합의 결과와 관련된 불복 쟁송을 취하하는 경우, 이게 둘 다 충족이 돼야 돼요. 같이 막 불복하고 있으면서 쟁송하고 있으면서 나는 수락하겠다라고 하면 표면적으로 수락한 거지만 진심으로 받아들이지 못한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얘가 취하를 해야지만 상호 합의 결과대로 처분을 한다는 뜻입니다. 요거는 법원께 먼저냐, 법원의 결과가 먼저냐, 상호 합의 결과가 먼저냐, 그거를 이제 명확하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어떤 경우는 법원 판결로 가는 거고요. 결론이. 아시겠죠? 어떤 경우는 상호 합의 결론으로 가는 거예요. 그 두 가지 결론 사이에서 어떤 게 무조건 세고 어떤 게 무조건 약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거죠. 이제는 누가 세고 약하고 이런 게 아니라, 예전에는 무조건 법원 확정 판결, 얘가 제일 우선순위, 상호 합의 결과 있더라도 그 아무 소용없어, 그거였거든요. 근데 지금은 이제 얘들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그런 내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동그라미 2번은 뭘 선택한 거죠? 사실은 법원 판결로 가겠다. 나는 신청인이 난 법원 판결로 갈 거니까 취하도 안 한 거죠. 쟁송을 전혀 취하지 않고 상호 합의 결론이 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경우에는 상호 합의 신청 자체를 처리한 걸로 그렇게 보는 것이고, 또 3번은 결론이 어떻게 간 거냐면 상호 합의 결론으로 간 거죠. 법원 판결 그걸로 안 가겠다, 그래서 취하겠다, 쟁송을 취한 거예요. 취소한 거고. 9번에 보시면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 간주 배당 제도, 그런 게 나오죠. 배당 간주, 수동소득의 범위를 확대한다. 또 3번이 좀 더 생긴 거예요. 그 매각손익이 하나 더 추가가 된 겁니다. 예전에 수동소득이라고 해가지고 배당 간주 규정 관련해서 뭐 주식, 채권의 보유, 뭐 선박, 항공기, 장비 임대 이런 것들이 좀 있었죠. 이런 수동소득이 있었는데 거기에 또는 3번 위 이의 행위에서 발생한 소득하고 위 이의 행위에서 발생한 소득과 관련된 자산의 매각 손익 이런 것도 들어왔죠. 매각 손익 그런 게 살짝 추가된 것 뿐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수동소득에 매각손익까지 들어갔구나. 동그라미 2랑 관련된 매각손익까지도 들어가는구나. 선박, 항공기, 장비
임대인데 선박을 판다든지 그런 것도 들어간다는 거예요. 선박 판다든지 그런 것도 수동소득의 범위로 넣어버리겠다라는 거고, 개정 이후 나오죠? 특정 외국법인 유보소득에 대한 과세를 강화하겠다. 수동소득을 좀 더 많이 늘린 거죠. 요거 수동소득은 무조건 배당 간주 규정을 적용하거든요. 얘는 가공회사에 대해서 원래 우리 배당 간주 규정을 적용하잖아요. 가공회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뭐 실질적으로 사업장도 있고 거기서 사업을 한다라고 하면 배당 간주 규정을 적용하지 않아요. 가공이 아니구나, 실제 사업하는구나 이렇게 보거든요. 근데 수동소득 같은 경우에는 사업장이 있더라도 그런 거 안 따져요. 사업장이 있더라도 따지지 않고 사업을 한다라고 아예 보지 않죠. 임대 같은 경우에는 사업을 한다라고 볼 수 없잖아요. 뭔가 만들어내고 제조 같은 걸 하고 그다음에 만들어서 팔고 이런 게 실질적인 사업이고, 임대 이런 거는 사실은 실질적인 사업이라고 보기가 좀 어려워요. 주식, 채권의 보유, 장비 임대 이런 거 잘 나오거든요. 수동소득. 그래서 요거는 뭐 사업장 또 있다고 해도 그런 거에 대해서 아예 그냥 무조건 가공회사로 봐가지고 사업장 있고 뭐 사업한다라고 주장을 해도 무조건 가공회사로 봐서 배당 간주 규정을 적용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거기에 이제 약간 추가한 게 그 선박 항공기 장비 임대뿐만 아니라 선박 항공기 장비를 좀 매각한다든지 그런 손익까지도 다 수동소득에 포함을 하는 거죠. 뭐 그 정도로 갖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국조법은 제가 봤을 때는 크게 시험에 나올 만한 부분이 없어요. 개정상 아예 안 건드릴 것 같고요. 어차피 두 문제 나오잖아요. 두 문제 건드린다고 하더라도 요거 우리 7년, 5년 소급 적용 기간 있죠. 쌍방은 7년, 일방은 5년 요런 거. 그리고 확정 판결 같은 경우에 이제 약간 가늠을 하겠다는 거죠. 이게 누가 세고 누가 약하고 이런 개념이 아니라 선택을 좀 하는 걸로 어떤 결론으로 갈지. 요거는 확정 판결로 뭐 자동으로 상호 합의가 종료가 되거나 그런 게 아니라 이걸로 종료될 수도 있고 종료가 안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아시죠? 이걸로 종료가 될 수도 있고 대응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종료가 안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나뉘는 규정을 정확하게 알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국징 관련해서 좀 더 설명드릴게요. 국징 같은 경우에는 국세징수법, 얘는 용어가 좀 많이 바뀐 거고요. 실질적으로 내용이 엄청나게 바뀌거나 그런 건 없어요. 근데 용어가 많이 바뀌어가지고 제가 전수로 나눠드린 거거든요. 전체 책을 나눠주는 거예요. 국징을 아예 챕터를 다 나눠드린 거예요. 1장, 2장, 3장이 국징 내용인데 그 챕터를 다 나눠드린 거고요. 그 이유가 문구가 바뀌면 괜히 또 헛갈리잖아요. 내용이 바뀐 건 아니라고 해도 괜히 헛갈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전수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나눠드린 건데 잠깐만 보죠. 잠깐만. 한번 읽어보시면 되는데 214페이지에 납부기한 해서 제가 아까 설명드렸죠. 국세기본법 할 때 법정 납부기한, 지정 납부기한 이런 식으로 생겼습니다. 법정 납부기한은 우리 세법에 정하고 있는 납부기한이죠. 각 3년 종료일이 속하는 달에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 신고 납부, 그걸 얘기하는 거고요. 지정 납부기한은 고지, 납부 고지를 하면서 지정한 기한이죠. 지정 납부 기한이 지나면 체납이 되는 거예요. 그 밑에 바로 나오죠. 지정 납부 기한까지 납부하지 아니하는 거, 체납의 정의로 들어가 있죠. 체납자는 체납한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체납액은 체납된 국세하고 강제 징수비까지 다 합쳐가지고 체납액이라고 표현하는 거고요. 나머지는 거의 뭐 똑같은데 개정 딱지 있는 부분을 좀 보도록 하죠. 거기 216페이지는 잠깐 보시면 문구가 어떤 게 바뀐 거냐면 216페이지에 미납국세 열람 있죠. 미납국세 등의 열람. 이런 것도 좀 납세자 편의를 위해서 제가 개정 딱지는 안 붙였는데 그 열람 신청이라고 해가지고 원래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 미납국세를 열람할 수 있다. 그런 건데 그 임대인의 건물 소유주 이런 식으로 바꿨어요. 건물 소유주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미납국세 열람 그 신청을 할 수 있다. 그런 식으로 내용 자체가 바뀐 게 아니죠. 사실은. 그래서 이걸 갖다가 뭐 임대인의 소유주로 바꿨다고 해서 개정 딱지를 붙이고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용어 살짝 바뀐 거는 개정 딱지를 붙이진 않았어요. 근데 전수로 나눠드린 이유가 이런 것들이 살짝 바뀌었기 때문에 한번 읽어보시라고 좀 친숙해지시라고 나눠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또 217페이지도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 나오죠.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은요. 간호사업의 제한이었죠. 근데 이게 또 너무 한자가 들어가다 보니까 간호사업이라고 하면 일반적인 납세자가 이해하기가 조금 어렵죠. 간호사업이 뭐냐. 허가받는 사업이다. 그거를 좀 풀어가지고 쓴 거예요. 사업에 관한 허가 등의 제한이라고 해서 표현 자체가 간호사업이라는 표현을 그냥 없애버렸어요. 뭐 그런 거 살짝 바뀐 거니까 이런 건 이해할 만하잖아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는 한번 읽어보시는 방향으로 하면 전혀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개정 사항만 찝어드릴게요. 나머지는
필요 없어가지고 개정 딱지 붙어있는 거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중요한 개정사항으로서는 거기 220페이지 고액 상습 체납자 명단 공개. 요게 넘어왔어요. 이 명단 공개. 요게 원래는 어디 있었죠? 국세기본법에 있었죠. 국세기본법에 있었는데 그중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 얘는 국징법으로 넘어와서 이거는 국징 성격이 아니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약간 법을 잘 구분해서 이런 식으로 체계화시킨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명단 공개 같은 경우에도 불성실 기부단체 있죠. 그거는 국기법에 남아있어요. 불성실 기부단체에 대한 명단 공개하는 것은 국세기본법에 여전히 규정이 남아있고요. 여러 가지 명단 공개 중에서 고액 상습 체납자만 이쪽에 들어온 거예요. 여기 고액 상습 체납자에 대한 감치 규정 이런 것도 있잖아요. 그거랑 더 얘가 가깝죠. 명단 공개가 비슷한 규정이라서 요거는 국징에서 규정하는 게 더 낫겠다라는 거죠. 거기 고액 상습 체납자는 뭐 기존 내용이에요. 그 1년이 지난 국세 합계액이 2억 원 이상인 체납자. 요 1년 하고 2억 중요하다고 했죠. 2억을 1억으로 많이 바꿔서 나와요. 1억이라고 하면 여러분들이 또 금액 크다라고 생각이 들어가지고 왠지 고액인가 보다. 고액이 아니에요. 고액은 2억 정도 돼야 돼요. 2억이 고액이라 가지고 여기서는 이 동네는 2억이 고액이라 가지고 1년이 지나야 되고요. 1년이고 2억이에요. 2억. 1, 2가 나와야 돼요. 순차적으로 1년이 지난 국세가 2억 이상인 체납자가 고액 상습 체납자라는 거. 그런 것만 아시면 되겠고 거기 명단 공개 제외 있죠. 요거 하나 챙겨가셔야 돼요. 명단 공개 제외에서 동그라미 1번은 아예 개정된 거예요. 동그라미 1번에 최근 2년간의 체납액의 납부 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이게 종전에는 몇 프로였냐면 30% 이상이면 그래도 좀 내려고 노력하는구나. 명단 공개 안 할게. 내려고 노력하고 있으니까 30% 정도 냈으면. 근데 이거를 50%로 바꾼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많이 내야 된다는 거죠. 이게 조금만 냈다고 해서 이 창피함을 좀 피할 수 있게 하진 않고요. 50% 이상 좀 많이 내야지만 창피함을 좀 피할 수 있게 명단 공개에서 제외하겠다.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30% 이상 낸다고 하면요. 한 40% 냈다고 하면 명단 공개 그냥 해버리는 거예요. 많이 내라는 거죠. 많이 내야지만 명단 공개에서 제외해준다. 그런 식으로 50%로 늘려버린 규정이니까 요거는 좀 챙겨가셔야 되겠고요. 동그라미 5번은 우리 국기법에 설명드린 거예요. 그 종합부동산세법이 그냥 바뀌어가지고 그런 게 좀 들어가 있는 거고요. 그거는 무적 납세 의무는 사실은 수탁자가 잘못한 게 아니거든요. 위탁자가 잘못한 거예요. 위탁자가 체납을 한 거고 수탁자가 항상 잘못한 게 아닌 거니까 명단 공개 제외에 우리 부가가치세법상 수탁자 무적 납세 의무라든지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수탁자 무적 납세 의무가 전부 다 명단 공개에서 제외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잘못한 케이스가 아니라서 그래요. 그 다음에 또 빠르게 보죠. 2장의 임의적 징수 절차. 납부기한 전 징수 그 나오죠. 226페이지. 납기 전 징수인데 납부기한 전 징수로 바뀌었고요. 사유가 이게 표현이 약간씩 바뀌었어요. 약간씩 비슷한 표현인데 그 사유 아실 건데 뭐 체납 처분이 시작된 경우, 경매가 시작된 경우, 파산 선고를 받은 경우, 해산한 경우, 어음 거래 정지 처분, 국세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납세 관리인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약간의 표현이 바뀐 거고요. 거의 똑같아요. 체납 처분 막 일단은 뭐 뉘앙스가 안 좋은 거. 그게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고요. 근데 하나 개정된 게 어음 거래 정지 처분 있죠. 동그라미 4번. 어음 거래 정지 처분이 예전에는 교부 청구 사유에 들어가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교부 청구 사유가 아닌 걸로 지금 조문이 개정이 되면서 걔가 빠졌어요. 교부 청구 사유가 아닌 게 과거에는 동그라미 5번하고 6번 국세 포탈 하려는 행위가 있는 경우 하고 납세 관리인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이 동그라미 5번, 6번은 납부 기한 전 징수 사유지만 교부 청구 사유는 아니었거든요. 종전에. 근데 거기에 교부 청구 사유가 아닌 게 하나 더 추가가 된 거죠. 동그라미 4번이 교부 청구 사유가 아닌 걸로 추가가 돼가지고 교부 청구 사유가 좀 줄어든 거죠. 줄어들었다고 보시면 돼요. 1번, 2번, 3번만 교부 청구 사유에 해당하는 거니까 요거는 개정된 거예요. 그거 이런 건 업데이트를 좀 해주셔야 돼요. 개정이 됐으니까. 그 다음에 거기 226페이지 또 하단에 체납액 징수 관련 사실 행위의 위탁. 이것도 징수 관련 업무의 위탁이었거든요. 원래 징수 관련 업무라는 표현을 썼었는데 사실 행위의 위탁으로 좀 바뀌었어요. 아시겠죠? 이게 왜 바꿨는지 모르겠어요. 업무 위탁하면 되는데 그냥 그죠? 왜 바꿨는지 모르겠지만
변덕이 심해요. 이런 건 안 바꿔도 되는데. 아무튼 징수 관련 사실 행위를 위탁한다. 한국자산관리공사에 징수 관련해서 이렇게 전화 좀 하고 빨리 돈 내라라고 체납자에게 연락하고 그런 걸 위탁하는 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요거를 징수 관련 사실 행위 그런 식으로 조금 문구만 바뀐 거예요. 별거 아니고요. 문구가 바뀌면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이렇게 느낌이 다르잖아요. 느낌이 사실 행위가 뭐냐 이렇게 업무 그냥 위탁한 거예요. 아시겠죠? 업무 위탁한 거니까 옛날하고 똑같은 내용이에요. 그 다음에 납부 방법 뭐 이런 거 신설됐으니까요. 납부 방법은 그냥 좀 구체적으로 다 이쪽을 몰았죠. 몰아가지고 내용이 들어온 거고요. 이게 예전엔 국세기본법하고 국세징수법하고 막 나뉘어서 있었던 건데 뭐 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냐? 납부할 수 있다. 뭐 이런 거. 그런 게 원래는 뭐 국세기본법에도 있고 그랬거든요. 그걸 이제 이쪽에 모르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신용카드로도 납부할 수 있다. 뭐 그런 내용. 그런 내용 나와 있고 제3자도 납부할 수 있다. 제3자 납부하면은 납세 의무 소멸한다. 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으니까 이거 읽어보시면 쉬워요. 생각보다. 생각보다 별거 없는 내용이라서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그 다음에 2절이 납부기한 연장이잖아요. 이게 원래는 막 징수유예라는 규정이 있었고 납부기한 연장이라는 규정이 있는데 사실은 거의 뭐 비슷한 내용이거든요. 실제로 뭐 징수유예 말만 좀 어렵게 쓰고 있는데 사실은 비슷한 내용이고 유사한 규정이 괜히 이름만 나뉘어가지고 납세자한테 혼란을 주고 있었다. 통합을 해버리자라고 해서 얘를 통합을 해버렸어요. 이게 좀 크죠. 징수유예하고 납부기한 연장. 이거 한번 읽어보시긴 해야 돼요. 근데 기존에 있던 내용들이 거의 대부분 나와요. 기존에 있던 내용들. 납기를 좀 연장하겠다. 납세자 뭐 천재지변 이런 사유로 인해서 납부기한 연장하겠다. 우리 알고 있는 거. 그리고 납부기한 연장은 요 국세징수법에 규정을 하고 있는 거고요. 우리 그거 말고 신고기한 연장, 뭐 제출기한 연장, 불복 청구기한 연장 그런 것들은 전부 다 국세기본법에 있는 거예요. 그대로 있습니다. 국세기본법에 원래 천재 등으로 인한 기한 연장 사유 해가지고 쫙 열거되어 있었죠. 그래서 거기에 납부기한 연장 규정만 국징으로 빠진 거예요. 국징이 국세를 징수하는 규정이니까 납부 쪽은 국세징수법에 규정하는 것이 맞겠다 싶어가지고 이쪽으로 다 넣은 거죠. 거기 뭐 재난 등으로 인한 납부기한 연장 이런 게 나오죠. 그런 내용이 들어가 있는 거고요. 이게 거의 예전에 징수유예 규정 있죠. 그거랑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효력 같은 경우에도 똑같거든요. 효력상으로도 소멸시효가 정지된다. 자, 정지는 제가 일시 정지로 읽으라고 했죠. 일시를 붙여야 한다고 했습니다. 일시 붙여서 외우시면 정지하고 중단을 구분하실 수가 있어요. 이걸 얘기하는 거죠. 어떤 기간 동안은 내가 봐줄게. 이때는 내가 독촉을 안 할게. 이런 거예요. 막 세금 내라라고 닥달을 하지 않겠다. 분납기간 또는 옛날에는 징수유예기간, 체납처분유예기간 이런 게 들어가 있었는데 그게 문구가 납부기한 연장기간이라든지 고의서상의 납부기한까지 연장을 해줬을 경우에 그런 내용들이 좀 들어간 거야. 그리고 체납처분유예 같은 경우에도 압류 매각유예 이런 식으로 그런 거라 가지고 이게 똑같은 내용이에요. 거기 보시면 납부기한 연장, 납부고지의 유예, 납부고지서도 좀 늦게 보내줄게 이런 거. 그런 거는 내가 봐줄게. 천천히 내. 네가 돈 마련하는데 힘들겠구나.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었어. 사업에 심한 손해를 입었으면 돈이 없겠구나. 돈이 없으니까 좀 봐줄게. 연장을 해줄게. 그런 내용이고요. 그 기간 동안은 돈 없는데 너 왜 돈 안 내니? 이런 식으로 얘기하지 않죠. 이중인격이잖아. 돈 천천히 내라고 해놓고 너 왜 안 내고 있니? 하면서 압류할 거야.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래서 정지가 되는 거야. 정지. 그 압류 매각의 유예도 마찬가지죠. 압류 매각의 유예도 소멸시효가 정지되는 그런 효과. 납세 증명서는 발급한다. 납세 증명서는 원래부터 이 기존에 있던 내용이에요. 발급 가능합니다. 납세 증명서는 예전에는 뭐 징수유예 기간 그리고 징수유예한 금액 그리고 체납 처분 유예한 금액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체납액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그렇게 되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표현이 좀 바뀌면서 이제 납부기한 연장된 기한이 연장된 그런 세금이라든지 압류 매각이 유예된 세금이라든지 그런 걸 제외하고는 다른 체납액이 없다라는 것을 증명하는 문서 이런 식으로 표현이 조금만 바뀐 것뿐이지 기존 내용하고 완전 차이가 없어요. 한번 읽어보시면 돼요. 읽어보시면 되겠고 그 직권 연장 통지 이런 게 나오죠. 230페이지 이것도 국세기본법을 제대로 하신 분들은 이해 가실 거예요. 국세기본법에서 이런 거 나오잖아요. 납부기한 연장. 제가 이 표를 옛날에 있던 표를 다 이쪽에 넣었거든요. 납세자가 격려하는 사업이 현장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또는 도산의 위험이 있는 경우, 우려가 있는 경우 납부기한 연장한다라는 거죠. 그런 연장 사유 그런 게 남아 있고요. 이거는 직권으로 연장할 수도 있고요. 신청에 의해서 연장할 수도 있어요.
전쟁통 터졌다라고 하면요. 전쟁통 터지면 그 경우에는 막 재난 이런 거 터지고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뭐 신청을 할 수가 없잖아요. 신청할 정신이 없죠. 그렇다 보니까 뭐 재난이라든지 그런 걸로 인해서 특정 지역의 납부 기한을 다 연장해 줘야 되겠다라고 하면요. 직권으로 연장하는 것도 가능하죠. 직권으로. 납세자 신청이 없더라도. 그러니까 뭐 신청이 있어야지만 연장해 준다. 이런 말이 나오면 또 틀린 지문이죠. 이것도 원래부터 있던 내용이에요. 직권하고 신청 둘 다 가능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약간씩 바뀌었어요. 약간씩. 납부 연장이 원래는 2개 사유가 있었는데 그거를 동안 밀번에 묶어서 표현을 조금 다듬은 거예요. 사업에 그냥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부도, 도산의 우려가 있는 경우 이런 식으로 약간 하나로 묶어서 표현을 한 것 뿐이고요. 기존 내용하고 큰 차이는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한번 읽어보셔야 돼요. 표현이 바뀌었으니까 어쩔 수 없이. 그 신청에 의한 연장 승인, 신청이라는 표현 나오죠? 신청도 가능하니까. 그 신청 같은 경우에 이것도 원래 국세기본법 이런 데 다 있었던 거고 국세징수법에도 있고 국세기본법에도 있고 그런 거를 국세징수법에 한 군데서 몰아서 규정하겠다. 기한 만료일 3일 전까지 납부기한 연장 신청해야 한다. 그런 내용 나오죠. 예외적으로 관할 세무서장이 신청서를 3일 전까지 제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기한 만료일까지 제출한다. 그런 거고 승인 여부도 기한 만료일까지 원칙적으로 승인 여부를 통지를 하지만 기한 만료일 10일 전까지 신청을 했다라고 하면 미리 신청을 한 거니까 10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않으면 10일이 되는 날에 신청을 승인한 것으로 본다. 기존에 있던 내용이에요. 자,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대부분은 기존에 있던 내용이라 가지고 공부를 제대로 하신 분들은 요거를 업데이트하기 되게 괜찮을 겁니다. 생각보다. 거기 232페이지 보시면 송달 지연으로 인한 지적 납부기한 등의 연장 이것도 어디에 있었던 규정이냐면 국세기본법에 있던 규정이에요. 일반적인 경우에는 14일의 여유를 준다고 했죠. 14일의 여유. 너무 늦게 서류가 온 거예요. 그러면 14일의 여유는 줘야 되잖아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도달한 날부터 14일이 지난 날을 지적 납부기한으로 한다. 도달한 날에 이미 지적 납부기한, 고의소상의 납부기한이 지났다는 거죠. 아니면 도달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적 납부기한이 도래한다라고 하면 너무 짧으니까 14일이 지난 날을 지적 납부기한으로 한다. 근데 납부기한 전 징수사유는요. 요거는 단축을 해야 되겠죠. 이거는 되게 긴박한 경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케이스라 가지고 빠르게 징수를 해야 돼서 14일의 여유를 준다 안 준다. 안 준다는 것만 잘 아시면 돼요. 거기 보시면 표현이 약간만 바뀌었어요. 단축이라는 표현이 들어왔어요. 단축. 옛날에 단축이라는 표현이 없었거든요. 그런 표현이 있는데 얘는 기존에 어떤 식으로 문제가 출제가 됐냐면 괜히 납부기한 전에 납부 고지를 하는 경우에 14일이 지난 날을 지적 납부 기한으로 한다. 그렇게 엮어가지고 틀린 지문으로 많이 구성을 했죠. 이번에도 그렇게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문구만 조금 바뀐 거죠. 납부 기한 전에 납부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구분에 따른 날을 납부하여야 할 기한으로 한다. 단축된 기한 전에 도달한 경우, 단축된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한 경우, 도달한 날 그런 식으로 해서 얘 같은 경우는 둘 중에 늦은 날이라고 제가 말씀드리는데 기한 전에 도달했으면 기한이 아직 남아있으니까요. 그 기한까지로 늦은 날로 가는 거죠. 그리고 기한이 지난 후에 도달했으면 기한이 이미 지나버렸으니까 도달한 날 그때를 바로 기한으로 하겠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늦은 날, 둘 중에 늦은 날 14일이 나오면 절대 안 되는 것이 납부 기한 전, 납부 고지. 자, 그렇게 보시면 되고 나머지 또 똑같은 내용이니까 상관없고 3절 납세담보. 이게 원래 어디 있었죠? 국세기본법에 있던 규정인데 국세징수법으로 넘어왔다. 그거예요. 납세담보. 이것도 똑같은 내용입니다. 내용이 추가된 거 없어요. 국세기본법을 기존에 공부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니까 읽어보시면 되는 부분이고 강제적 징수 절차 같은 경우에 강제적 징수 절차 여기서는 약간 시간 흐름대로 순서가 바뀌었더라고요. 조문상의 순서가 시간 흐름대로 순서가 바뀌어가지고 저도 약간은 순서를 바꾼 것뿐이에요. 순서를 이제 뒤에 거를 좀 앞으로 당겼어요. 근데 거의 비슷해요. 내용이. 그러니까 내용이 바뀐 게 아니고 순서가 좀 바뀌었길래 저도 조문상의 순서로 약간 뒤집은 것뿐이고요. 여러분들 읽어보시면 내용이 또 바뀐 게 없다라는 거 아실 수 있을 거고 이제 개정된 부분은 242페이지 압류 금지 이쪽이 개정됐어요. 242페이지 압류 금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게 개정됐냐면 예전에는 절대적 압류 금지가 있었고 조건부 압류 금지가 있었죠. 조건부 압류 금지 없어졌어요. 조건부 압류 금지.
조건부 압류 금지라 가지고 가능하면 압류하지 말자. 근데 압류할 수 있어. 이런 거였거든요. 요거 사업과 관련된 거. 사업과 관련된 비품 기계. 이런 거 물건 만들어내는 거 있죠. 유형자산. 이런 거는 조건부 압류 금지였는데 이제 절대적 압류 금지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절대적 압류 금지가 좀 더 늘어났어요. 그냥 아시겠죠? 다 절대적으로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농기구 같은 거 있죠. 농기구 이런 것도 옛날에는 농기구 이런 거는 조건부 압류 금지라 가지고 되도록이면 압류를 하지 마는 건데 압류를 그래도 할 수 있다라는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는 절대적으로 압류 금지한 걸로. 거기 보시면 11번에 보시면 주로 자기의 노동력으로 농업을 하는 사람에게는 없어서는 안 될 기구, 사추, 가축, 사료, 종자, 비료 이런 거 나오죠. 이게 원래는 조건부였거든요. 근데 이제 절대적으로 바뀐 거고요. 12번에 또 어업을 하는 사람이 필요한 어망 이런 거 나오죠. 전문직 종사자, 뭐 육체적, 정신적 노동을 하는 그런 사람에게 필요한 기구, 비품 이런 거 다 들어가죠.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과거의 조건부였던 게 이제는 절대적으로 바뀌었구나. 요거는 개정된 거예요. 내용이. 그러니까 요거 하나는 개정된 걸로 좀 업데이트 해주시어야 되겠고, 그 다음에 내용들은 시험 목적으로는 소소하게 좀 개정이 되긴 했지만 중요하게 개정된 사항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소소하게 뭐 옛날에는 입찰자, 뭐 낙찰자 이렇게 불렀던 게 이제는 입찰자가 매수 신청인 이런 식으로 공매할 때 매수 신청인, 그리고 그냥 낙찰자도 그냥 매수인 뭐 그런 식으로 용어가 바뀐 것 뿐이고요. 크게 시험 목적상 매각 쪽은 어차피 나와도 못 풀어요. 아시겠죠? 나와도 못 푸는 부분이거든요. 이게 양이 너무 많아가지고 매각 쪽은 이게 지엽적인 거 하나 나와버리면 매각 쪽이 양이 엄청나게 많고 가성비가 떨어지는 부분인데, 그건 뭐 기존 내용도 어차피 못 풀고요. 개정된 내용도 못 푸니까 매각 쪽은 그냥 마음을 놓으세요. 그쪽 공매 쪽 있죠. 공매 쪽은 뭐 갖고 가시면 좋겠지만 제가 봤을 때는 공매 쪽을 안 갖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압류 쪽 있죠. 압류까지만 딱 갖고 가시고 압류 뒷부분에 막 매각 나오잖아요. 그런 거는 안 갖고 가셔도 되지 않을까. 그게 가성비가 좀 떨어지는 부분이에요. 자, 요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국세징수법이 조금 여러분들이 신경을 써주시긴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전수로 나눠드린 이유가 이 문구가 진짜 소소하게 별것도 아닌데 막 바꿔가지고 변덕을 부리면서 사람을 막 괴롭히고 책을 다시 썼거든요. 아예 세무서장도 전부 다 간을 세무서장으로 바꿨더라고요. 이게 세무서장 그냥 세무서장이라고 돼 있으면은 이 간할 세무서장인지 어떤 세무서장인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간할 다 붙이고 뭐 그런 식으로 바꿔가지고, 근데 거의 대부분 기존 내용이에요. 거의 대부분 기존 내용인데 이게 문구만 약간 다듬고 막 이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헛갈릴 수 있어서 한 번은 1회독은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요. 근데 또 1회독으로 끝나지 않잖아요. 여러분들 공부가 끝이 없죠 원래. 그러니까 2회독, 3회독까지 해서 약간 업데이트 그것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하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세무사 공부하시는 분들은 이 정도로 하시면 될 것 같고, 이제 회계사 하시는 분들은 제가 또 지방세하고 상증세는 따로 이제 또 정리를 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